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9일 새벽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야방송 제1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조민 관련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신평 판사, 이 출신의 이 변호사가 사실의 즉 강용석 방송에서 제기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 사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 강용석 이 변호사가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20억을 모았어요. 대단하죠. 이와 관련해서 이 김근식 이 교수가 상당한 이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시장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그런 변호사인데, 이 정철승 변호사 끝까지요, 이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뭔가 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김재륜 변호사가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변호를 했는데요. 뭔가 이 법적인 조치 이외에도 특별한 특단의 여성단체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인 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 반드시 뭐라 그럴까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 먼저요. 조민 부산 의전원에서도 부산대학에서도 입학이 취소됐고요. 고려대학에서도 입학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이 교육부에서, 즉 그러니까 부산대학과 고려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가 가지고, 복지부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바로 이제 어제 그제입니다. 날짜상으로 보면 7일 날 이 복지부가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부산대로부터 받았다. 그래서요, 행정 절차 법상 절차에 따라서 이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가 진행되고, 청문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조국 측에서는요, 즉 조민 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 결정 효력 뭐라 그럴까요? 부산대학의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하고 또 복지부가 행정 차원에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 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의사면허 취득 말하자면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요, 이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그래도 의사 자격증은 갖게 되는데요. 이게 법적 공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국은 이미 정경심 사건, 본인 사건, 그다음에 이 딸 사건에서 법원에 계속되는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4년 징역형을 받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조국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정경심 재판에서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미 이 조민의 가짜 스펙 주범이 누구예요? 조국이잖아요. 정경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민에 대한 위조 스펙이 법원에 의해서 이건 위조된 것이 맞다, 이러한 판단을 받은 걸로 봐서는 조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했지만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래서요, 괜히 시간만 질질 끌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자식에 대해서 이제 부모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자식이 재생하는데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아버지로서의 조치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 법적 투쟁 이제 그만두고요. 차라리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증은 그건 취소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졸 졸업장을 가지고 다시 대학서부터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한국에서든 아니면 미국에 가서든 의사 공부를 제대로 하라. 그래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직업 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짜 면허증을 가지고 의사로서 생명을 다루는 이 진료 일을 한다. 이거는요, 양심적으로도 의료 학적으로도 그리고 인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검증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해서 10일에는 일제 전부 다 보도할 언론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약점이 나오는 사람대로 전부 다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역이든 어디 뭐 학교든 이런 거를 고리지 않고 실력 우선으로 한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입각자가 좀 작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여성 입각자 중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나경원 의원이에요. 이 나경원 의원은 뭐 정치적인 커리어가 대단하죠. 여성으로서 처음 외교통일위원장도 했고 또 원내 대표도 지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외교부 장관에 거론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요,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데로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 문화와 체육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전통성도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18대 국회에서요, 문체위 한나라당 간사, 20대에서는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또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명예회장, 그리고 2013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국제본부 SOI 이사,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48회 대종상 영화제 공동 명예조직위원장. 아주 화려하네요. 저도 뭐 이런 또 이 문화체육 분야에 이렇게 많은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잘 몰랐었는데요. 이런 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문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결국 최종적으로 검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문체부 장관설이 상당히 유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신평 변호사 요즘 이 김정숙 옷값 가지고서도 상당히 많은 SNS 활동을 했죠. 이번에는 SNS에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 즉 이분은 이제 법조인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이라는 느낌이 든다. 더군다나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의 시도가 드러나는 모양인데 일체 그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요, 젊었을 때 일시적 실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뇌물 액수가 너무 크고 성접대 방식도 고약하다. 앞으로도 그에게 공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태도를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가서 측근 인사를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의 전체적인 평판에 대단히 어두운 그늘을 지우게 하고, 이제 그는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양식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러면서요, 정치판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최후 통첩까지 보내고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요, 이 내용은 뭐냐, 이미 가세연에서 보도한 바 있어요. 내용인즉슨요, 2013년도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측근인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이 거액의 투자를 보장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 가세연에서 주장을 펼쳐왔어요. 이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요, 지난해 12월 가세연 이런 방송을 언급하면서 저와는 관계가 없다,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지난 7일 날 민주당이 이 성접대 의혹을 직접 처음 거론하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곧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성접대도 부족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 이 대표의 분명한 해명과 수사 협조를 기대한다 하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세연과 시민단체인 사준부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요. 알선수재. 그리고 이 사건은 지난 1월 달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어젯밤, 그러니까 뭐 날짜상으로는 4월 8일 밤
9시 기준 24시간 만에 후원금이 목표액 22억 원보다 2억 원이 딱 모자라는 20억 원이 모금되었어요. 야, 이게 단 24시간 만에 20억 원 모금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김근식 교수, 지금 송파가 당협위원장이죠. 자칫 잘못하면 조국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공고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세연의 이 강용석 변호사가요, 이준석 대표의 오만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라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요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게 아니고 이 대표에 맞서는 반 이준석의 상징으로 미화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요, 이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의 순수한 감정과 후원이 강 변호사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강 변호사의 복당 취소는 최고의 다수의 결정이었고 국민 눈높이에서도 합당한 결정,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승리를 위해서도 타당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의 자정을 위해서도 자숙하고 성찰해야 할 강 변호사다. 강경우파 독자들의 감정에 편승해서 특정 진영의 인사들도 과도하게 비난하는 정치적 낙인 찍기의 수법도 비판받아야 한다. 예. 그리고요, 강 변호사의 정치적 의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을 내고 사저 비용 지원을 넘어서 국민의힘을 또다시 탄핵의 강 이전으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로 연결된다면 이는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루 만에 거친 19억 원의 후원은 꼭 투명하게 지출하기 바란다. 제대로 하려면 공식 후원의 계좌로 모금해서 선관 후에 사용 내용을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 강 변호사님,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라. 자칫하다가는 조국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식 후원의 계좌로 받지 않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말하자면 투쟁 성격의 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게 이제 선거법상 꼭 투명하게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돈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야 뭐 이 강 변호사가 이제 법률가니까 여북이 알아서 잘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은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작년의 경우에요, 슈퍼챗 전 세계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용석 변호사의 이 방송은요, 아주 특정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후원금을 아주 후하게 내주는 그런 이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와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전쟁인데요, 전쟁 이상인데 두 분 다 적절한 선에서 최소한도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대결과 투쟁이 종식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정철승 변호사,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변호했던 변호사다가 중간에 이제 사임을 한 바 있어요. 유족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 정철승 변호사가 또다시 박원순 피해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래서요, 지금 많은 또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2차 가해성 발언은 바로 뭐냐, 이 피해자하고요, 그 다음에 김재련 변호사, 이 두 분이 정철승 변호사에게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철승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 박원순 시장을 위한 변호사로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박 시장 사건을 깊이 검토할수록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나의 그런 생각은 박원순 시장 사건의 객관적인 팩트만 언급해도 변호사인 나에게 조차 형사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고소인 여성과 그 다음에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방태적인 반응을 통해 확신이 되었다. 그러면서요, 저들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2차 가해 운운하지 마라. 고소인 여성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등
피해자가 비난받거나 부끄러워야 할 일이 아니다. 왜? 자신이 모든 언어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떠들었던 사건을 남들이 거론하면 이 작가에 운운하며 그들을 입막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요. 박 시장의 불행한 죽음은 억울함 뿐만 아니라 자신이 키워놓은 괴물들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맹공을 펴붓고 있어요. 그리고 별 증거도 없이 박원순 시장에게 일방적인 마녀 재판으로 성범죄자 낙인을 찍어 죽음에 이르게 한 고소인 여성과 김재는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 단체들, 당신들은 그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 이 정철승 변호사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요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창균 칼럼입니다. 논설 추가한 조선일보에 박근혜 겨눴던 화살 6년 만에 김정숙에게 날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옷 가지수를 세고 5만원 현금 결제를 따졌는데 김 여사도 같은 시비에 휘둘려 있다. 그래서 홀로 깨끗한 척 촛불 세력을 깨끗한 척한 촛불 세력 남 손가락질을 했던 그대로 지금 말하자면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권력도 5년 후 경계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칼럼을 실었는데요. 칼럼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분 정도 3, 4분 정도에 걸쳐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12월 2일 아침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옷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상정이 오늘 내일 하던 무렵이었다. 앵커가 기자에게 박 대통령이 취임 후 4년 동안 구입한 옷이 몇 벌쯤이냐 물었고, 기자는 370벌이라고 답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 산 옷이 122벌이라는 보도와 67벌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 평균인 94벌로 보면 된다고 했다. 1년 94벌씩 4년을 곱하면 370벌이라는 거다. 앵커가 옷값 총액은 얼마냐고 물었다. 기자는 박 대통령이 옷을 산 강남 의상실 주변 여성 정량이 최저 45만원에서 300만원, 한 벌 평균 200만원을 잡고 370벌이면 4년 의상비가 7억 4천만이라고 했다. 오차가 2배나 나는 보도를 평균 내고 거기다가 지리팀장으로 2번 곱셈을 해서 7억 4천만원에 나는 구체적 수치를 뽑아낸 것인데, 단순 무식한 계산법을 당당하게 들이대는 가감성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 방송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 대변인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 7억 4천만원, 뇌물인지 예산인지 밝히라 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후에 7억 4천만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공인 수치로 자리를 잡았다. 자, 그러면서요, 이때와 비슷한 장면들이 요즘 평행이론처럼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만 박근혜에서 김정숙으로 교체됐다. 네티즌 수사대는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새로 선보였던 의상 178벌을 찾아냈다. 박근혜 옷값 계산법을 빌리면 한 벌당 200만원씩 3억 6천만원이다. 김 여사가 중요 무형문화재 장인에게 한복을 700만원치 구입한 후 동행한 보좌관이 5만원꼴로 지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 보좌관은 6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이 뇌물인지 예산인지 밝히라고 다그쳤던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옷값을 현금으로 낸 게 뭐가 문제냐, 장인에 대한 예우라고 했는데 거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좋은 점은 매출 규모 은폐밖에 없다. 대통령 부인의 검은 돈 의혹을 덮으려고 고급 장인을 탈세 용의자로 간주한 셈이다. 이낙연 그러면서요, 이낙연 전 대표는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민망할 만큼의 저급한 정치라고 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부인의 의복이 국격을 좌우한다는 뜻일 것이다. 김 여사의 활발한 외부 활동은 익히 알려져 있다. 김 여사는 2년째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해외 순박 28차례 45국을 들렀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횟수로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일옥 여사와 공동 1위, 방문국 숫자로는 단독 1위라고 한다. 김 여사는 좀처럼 시간 내서 가보기 힘든 해외 관광 명소를 대부분 섭렵했다. 청와대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방문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실제 사정은 달랐다는 뒷말이 나온다.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해서 찍은 타지마할 기념사진도 공개됐다. 대통령 부인의 명선지 탐방이 국위선양에 보탬이 됐다 한들 대통령이 본인의 외교활동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을 시비하는 논평을 냈을 때 당 내부에서 민망한 만큼 저급한 정치라고 자제시켰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 6년 전 탄핵 촛불이 타오를 때 한편으로는 섬뜩하면서도 우리 정치가 좀 더 맑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야당은 대통령의 패션과 헤어스타일까지 난도질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집권하면 5년 동안 이슬만 먹고 살겠다 싶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자신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자신들의 권력은 영원하리라고 착각했던 것인지, 검찰 개혁으로 자신들의 치부는 은폐할 자신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게 공서고금을 관통하는 인간관계 황금률이다. 남을 손가락질하면 너도 똑같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정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쐈던 화살이 6년 만에 김정숙 여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또 5년 후에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역이 될 것이다. 권력이 피고 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어 온 법칙이다. 자,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 칼럼이고요. 이러한 칼럼 윤석열 당선인 부부도 꼭 읽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 잘못된 역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과거가 다시는 미래에 재현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심야방송 1부를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제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